악수를 할까 안 할까, 만날까 안 만날까 이야기가 정말 많았는데 이게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이 있었어요. 이거를 민주당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화기애애,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허심탄회라고 표현했는데 세 분은 혹시 네 글자로 좀 표현할 수 있는 말씀이 있을까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저는 구밀복검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어렵다. 어려운 무슨 용어네. 뜻이에요? 어려워요? 이거 뭐야? 저거 MZ 세대들 문해력 테스트해야 되는 거야? 설명 주시죠. 아니 입에서는 달콤한 꿀 향기가 나지만 가슴에는 검 하나씩 갖고 있다 이 얘기죠. 어제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죠. 네. 사실 뭐 정치인들이 개인적인 자리 또 이렇게 밥 먹는 자리에서 만나면 사람 다 좋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 야 그 사람 뭐 완전 사이코 같은데 야 걔 왜 그러냐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실제 만나보잖아요. 근데 만나보니까 사람은 괜찮더라. 이런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어제 제 만나는 자리는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이른바 실종됐다 이런 평가를 많이 했었는데 네. 어쨌든 대통령과 여야를 대표하는 그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서 잘해보자. 우리가 차이가 있더라도 잘해보자. 그리고 서로를 죽이는 정치하지 말고 사는 정치하자.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도 대표 시절에 계속했었던 얘기니까 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던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각자 하고 싶은 얘기 하라니까 네. 벌써 내란 특검 뭐 3대 특검 연장 또 내란 특별 재판부 이거에 대한 거부권 행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내란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 적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서로 웃고 있지만 그래서 입에서는 아주 달콤한 꿀 향기가 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칼 한 자루씩은 갖고 있구나. 구밀복검이라는 어제 말을. 그 만남을 네. 구밀복검이라고 평하셨고, 자 그다음 이동학 최고위원님. 저는 그냥 능수능란이라는 아,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누구를 두고 하시는? 셋 다. 어. 네. 그래서 저는 누구도 패배하지 않은 자리고 모두가 성공하는 자리인데 그 모두가 성공했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네. 첫 자리였다고 생각해요. 정청래 대표는 사람이 아닌 사람과는 악수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악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유연함 같은 것들을 보여줬고 네. 장동혁 대표 역시도 본인이 이것을 응하느냐 마느냐의 어떤 문제였는데 본인이 걸었어요. 단독 회담. 네. 그러니까 그거를 관철해 내면서 실제로 그 안에서 본인이 하고자 했던 말들을 다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도 당원들한테 할 얘기도 있을 것이고 또 국민들 앞에서는 뭔가 민생을 챙기는 듯한 그런 모습까지도 이제 가져가면서 장동혁 대표 역시도 성공을 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정치 복원에 대한 이 생각을 국민들 앞에 만방에 이제 보여주고 네. 그리고 단독 회담을 사실 받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정치적으로 저건 안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 대통령의 아량까지도 보여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결과물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민생 협의체 이거를 이제 만들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정례 회동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야당 대표가 요청할 때마다 이걸 만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창구를 통해서 국민들을 위한 여러 정책들 합의안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 낼수록 저는 모두가 다 승리하는 길로 갈 거다. 그래서 능수능란 생각했습니다. 지금 꿈을 찾아서님은 장동혁 정치 경력에 비해 능수능란한 듯 이렇게 탁 올라왔네요 글이. 이인 사무총장 어떻게 보셨어요? 구밀복검처럼 멋진 걸 해야 될까? 아니면 좀 이렇게 쉬운 거 아세요? 재미로 가야 될까? 재밌는 거 한번 해보죠. 부글부글 가겠습니다. 부글부글도 한자입니다. 아니 부자에 이를 글자 써가지고. 그래요? 한자 아니 그러니까 부글부글 한자는 아닌데 제가 만든 굳이 거야? 한자를 만들어서 아, 표현을 해보자면 아니 부자에 이를 글자. 그러니까 성에 차지 않았다,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랬을까요? 예, 저 어저께 여야 회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가장 승자는 장동혁 대표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견을 했죠. 장동혁 대표가 또 예전에 김용태 혁신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직후의 식사 만찬 때처럼 네. 재판 받으라부터 시작해가지고 강력하게 이야기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을 텐데 어저께 장동혁 대표의 톤은 상당히 부드러웠어요. 네. 그 악수를 안 하겠다고 하는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마늘과 쑥을 100일 동안 먹었는데 100일도 안 된 상태에서 악수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아이스 브레이킹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취임 100일 동안 대통령께서 참 무거우셨을 텐데 그 짐을 여야 대표들과 함께 나눠달라라는 약간 좀 톤 조절 놀라운 모습들이 좀 보여졌거든요. 그리고 특검 관련해서도
이게 바깥에서 봤을 때는 종교 탄압 내지는 인권 유린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좀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전당대회 때 보여줬었던 장동혁 대표의 톤이 아니라 좀 부드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조금 장동혁 대표의 의외의 모습이 있다라고 좀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근데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 때 보여준 모습대로라면 그 성질대로라면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당장 재판 받으시라 왜 이렇게 야당 탄압하냐 이래야 했을 텐데 그러지 않은 모습 보면서 속으로 이제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그렇게 좀 부드럽게 야당으로서 품격 있는 그런 말을 하려고 노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막 종이로 써가지고 준비까지 했더라고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사실 지금 명청 교체 얘기를 하고 하면서 권력의 실세화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근데 어제 보면은 사실 장동혁 대표가 더 많이 주목받는 모습을 보고 이거 아닌데 여당 대표인 내가 더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건데 그게 아닌 모습들을 보면 좀 부글부글 끓었을 거다. 그래서 저는 아니 붙자 이를 글자 써가지고 부글부글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닐 붙자에 무슨 글자? 이를 글 이게 이를 글? 글자라고 쓰기도 하는데 네. 글 이를 글자. 제가 또 한자 하면 꽤 하는데 예. 갑자기 부글부글이 한자라고 그래갖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걸 모르고 썼다? 근데 깜짝 아니, 놀랐어. 부글부글은 한자는 아닌데 굳이 한자를 붙여 이거 사자성어를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원래는 막 화광동진 이런 거 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여쭤봤을 때 우리 원고상에는 사자성어인데 제가 네 글자로 좀 말씀해 볼까요? 이렇게 말씀드린 게 화광동진을 원래 준비를 했다가 너무 어려워. 네, 이게 원래 빛을 감추고 자기가 먼지와 함께한다라는 뜻이에요. 드러내지 않고 이게 속세와 함께한다라는 그런 뜻이어서 그 세 명의 어떤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네 글자라고 얘기하니까 문득 그냥 부글부글. 이 세 분은 그렇게 머릿속에 든 것과 또 가슴속에 품은 것들이 많아서 어떻게 이렇게 참아요? 저렇게 또 표현해 어쩜 주시네요. 그렇게 아니, 샤인머스켓을 먹으니까 다 먹어가 지금 여기 점점 여기 한 점씩 샤인머스켓이 추가요. 낮아지고 아니, 있어. 제일 많이 안 먹었네. 아니 왜냐면은 얘만 낮아지고 있어. 그 이동학 최고가 미혼이잖아요. 예. 그 미혼은 집에서 과일 먹을 일이 없어요. 이런 데서 이 과일 있을 때 먹어야 돼. 왜요? 저 아니, 어제 집에서는 이런 데서- 복숭아 3개 먹었단 말이에요 어제 집에서. 이런 데서 먹어. 저 과일은 잘 먹습니다. 과일 잘- 있을 때 잘 먹어야 시켜서 돼. 먹습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어렸을 때 과일 먹고 싶어갖고 네. 과일 많이 사 드셨잖아요. 또. 그럼요. 시장 가서 과일을 많이 사도. 사드실 네. 그 형편이 안 되지 네, 안 않았어요. 됐었다고. 아니 너무 그때 그 어려워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그럼요. 본인은 네. 과일 먹는 집이 너무 부러웠다. 맞아. 그래서 과일 급식을 아이들에게 바로 정책으로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아, 거짓말일 이거 걸. 지금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이동학 최고는. 그거 그럼요. 거짓말일 걸요. 우리는 지금 저 과일 코끼리 급식. 키웠냐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 뭐 급식 얘기를 하고 있어. 네. 아, 아니 과일 급식 필요하죠. 근데 어제 네. 저도 네. 그 회담은 정치는 대부분 제로섬 게임이라고 생각해갖고 뭐 어떤 걸 하면 내가 이만큼 얻었기 때문에 제가 저만큼 잃었고 제가 저만큼 잃어야 내가 이만큼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기가 쉬워요. 네. 그러니까 상대를 죽이고 내가 살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제는 저는 모처럼 이 포지티브 썸 게임을 한 것 같아요. 누구도 손해 보지 않고 집에 샤인머스켓이라도 하나 들고 들어가는 느낌으로 집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어제. 그렇게 만나고 나서 그리고 표면적으로 그런 모습만 연출을 했다라고 보는 시각이 또 있던데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연출이라기보다 예. 저는 어쨌든 성공한 연출이라고 보고 다만 걱정되는 건 예. 장동혁 대표가 김문수 전략을 쓴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모두를 속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극성 지지층들의 반발이 네. 나오지 않을까? 저는 오늘 내일 그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좀 시끄러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안 시끄러워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전당대회 때 했던 기조와 어제의 기조는 네. 완전히 다른 느낌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좋아요. 정치가 복원되는 느낌이고 실제로 민생을 앞으로 챙겨 나가자라고 네. 얘기를 할 때 물론 뼈 있는 농담도 던졌지만 네. 그것은 뭐 서로 다 용인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는데 실제로 국민의힘의 적극 지지층들에서는 과연 이 대통령과 손 맞잡고 또 야당 대표와 손 맞잡고 그래놓고 이제 민생협의체 같이 하겠다라고 했었던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볼 것인가. 네. 네. 그건 좀 우려가 되는 지점이죠. 근데 어쨌든 저는 뭐 네. 어제 만난 거 네. 단추는 잘 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정치적 행보가 네. 단추는 잘 꼈는데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민생경제협의체 이런 거 구성하자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문재인 정부 때도 이 민생경제협의체라는 거 구성했는데 한 번 회의하고
그냥 유야무야 됐고 윤석열 정부 때는 아예 없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합의는 했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거냐 이게 뭐 원래 뭐 2개월에 한 번 하네 3개 뭐 분기에 한 번 하네 이런 네. 얘기들이 있지만 구성 단위로 이제 각 당으로 들어가서 논의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관심이 있어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관심이지만 뭐 한 2, 3주 지나면 이거에 대한 관심도 없어질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실제로 구현되는지 이것들도 좀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또 그렇게 세 분의 만남을 통해서 또 국민께 좋은 모습을 비춰 주셨으니까 앞으로 좀 색다른 정치 형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진심으로 좀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같이 해나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너무 큰 충격을 준 사진들이 막 공개가 됐잖아요.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우리 해외에 고생하고 계시는 근로자분들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인의 구금 사태에 대해서 이 강유정 대변인,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한 데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부의 한미 동맹 기조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대통령실 입장이 있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하니까 국민이 가진 불편한 감정이나 불안함, 불만 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요 정도 발언이 있었어요. 국민들이 어떤 불안을 넘어서 굉장히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리고 엄청난 뭐 뒤통수를 맞은 듯한 그 도저히 동맹국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 요거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분분한 상태에서 이 정부 여당의 대처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를 좀 먼저 주시겠습니까? 네, 대변인.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거 네. 한미 정상회담 한지 불과 막 10여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네. 야 이런 일을 우리 외교 당국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나? 그리고 기업들은 일부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날 출근하지 말라는 얘기도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일부 출근 안 한 사람들도 있었다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5천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네. 제일 크게 부각될 문제가 이 문제예요. 근데 네. 2013년부터 이런 그 비자와 관련한 문제가 언급이 됐었는데 해결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역대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저는 적어도 지난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게 중요 의제가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투자하라고 지금 거의 그 협박적으로 투자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 해결해 주면 흔쾌히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걸 협상의 레버리지로 삼았어야 되는데 네. 그런 일이 없었던 상황에서 정말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군사 작전이 시행된 거잖아요. 그래서 와 그 현장에 있었을 임직원들 만약에 제가 거기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의 외교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네. 이런 문제도 함께 그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주 좀 근본적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도 갖고 있어요. 트럼프라는 사람은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앞으로 3년간 우리가 미국을 대할 때 네.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를 막 뭐라고 비난하는데 그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바꿀 수 있는 건 우리가 바꾸는 거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트럼프를 설득시킬 것인가 이거에 대한 대책들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네. 미국의 보수 정권 그러니까 공화당 정권이 탄생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진보 정권 보수 정권이 이제 그 교차했단 말이에요. 네. 사실 보수 정권과 보수 정권이 만났을 때는 한미 관계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미 관계는 원래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진보 정권과 그 미국에서 보수 정권이 같은 시기에 있었을 때는 네. 파열음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의구심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꽤 많이 준비를 했을 텐데요. 또 이 부분 놓쳤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좀 보세요?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예. 어떻게 동맹국가라고 한다면 뭐 우리가 놓쳤다는 책임도 뭐 일정 부분 저 있다 봅니다. 네. 왜냐면 비자나 이런 것들을
그 회담 앞뒤에 당연히 이런 후속 조치라든가 아니면 전에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전 챙겼었어야 네. 된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정부나 뭐 여당이 잘못 없다 이런 거 아닙니다. 당연히 무한 책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적어도 동맹이라면 서로 갖춰야 될 예우 같은 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국내법상 뭐 무슨 불법 체류가 들어와서 국내 법적 문제를 법 집행을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뭐 내정 간섭을 할 이유는 없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외교에 영향을 미치는 건이라면 아무리 미국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가서 투자를 하고 본인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그런 부수적 효과까지도 있는 그런 사업들인데 예. 아무런 예의나 이런 것들을 차리지 않고 사전에 무슨 뭐 정보를 전달한다거나 조율한다거나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이런 식으로 아나무인격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동맹이 뭐지? 이걸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좀 계기가 됐고 오히려 이 국면에서 네. 개혁신당 스탠스 되게 좋았다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정부 여당과 대통령 뭐 잘못했다라고 일방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고 일단 트럼프 비난은 맞는 거예요. 그게. 근데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최고위원회를 보니까 미군을 압수수색해서 그런다는 둥, 특검을 해서 또 그런다는 둥, 종교 단체를 또 압수수색해서 그런 얘기들을 또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외교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건 모든 게 옳고 맞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못한 이재명 대통령에게만 화살을 보내니까 네. 그러면 오히려 이게 외국에서 볼 때는 한국은 참 갈라치기 쉬운 나라네. 야당을 요리하기 너무 쉽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예. 비판과 비난을 한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정상적으로 이걸 한 것은 아니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이제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죠. 자존심이 많이 상한 일인데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 공개 서한을 작성해서 띄우기도 했더라고. 어떻게 보세요? 저희 어저께 사무처와 대표가 함께 준비를 해서 어제 미 대사관에 직접 저희가 전달을 했고요. 네. 이거는 간만에 진짜 칭찬해드리고 싶고 샤인머스켓 내 걸로 바꿔줄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영어로 되어 있던데 어떤 영어 내용인지 어쨌든 간단히. 비판의 주체는 미국이어야 해요. 네. 이게 우리나라 뭐 이걸 가지고 뭐 갈등이나 내분이 일어날 게 아니라 비판의 대상. 비판의 대상, 주체는 아니죠. 대상. 대상은 미국이어야 한다. 어쨌든 동맹국이라는 우방 국가임에도 네. 그 300명을 구금했다라는 것, 그리고 주 방위군까지 끌고 가가지고 거의 군사 작전 하듯이 한다라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도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 세계 단일 국가 중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된 거잖아요. 3,500억 달러. 아직 투자 성격도 공개되지 않았고 1,000억 달러 에너지도 구매하기로 했고 또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통해서 1,500억 달러 기업들이 투자하기로 한 건데 투자를 해놓고 포박당한 거거든요. 그 방금 말씀하신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한 700조 규모가 그렇죠. 그러니까 된다는 거잖아요. 네, 7, 우리나라 800조 정도 돈으로. 되는데 이거 돈을 주고 포박을 당하는 정말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례 없는 그런 망신살을 뻗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젠 트럼프 대통령한테 할 말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정치인이든 우리나라 대통령이든 그냥 트럼프니까 혹은 뭐 젤렌스키 대통령처럼 면전에서 구박당하지 않기 이런 거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네. 이거 미국 너무하지 않소. 우리가 6,500억 달러 우리나라 1조 예산 그러니까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로 됐는데 아니 기업은 지으라고 해서 어떻게 인력을 파견하는 비자까지 안 챙겨줍니까? 라는 말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네. 우리 정부에서 실무 협상 차원에서 당연히 챙겨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한 목소리를 미국을 조금 정당하게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네.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을 거예요. 이민 단속이 본인의 어떤 핵심 코어 정책이니까 네. 이게 2003년에 싱가포르가 미국이 FTA 체결하면서 연간 5,400개의 H-1B 비자를 쿼터제로 발급하기로 되어 있고 칠레도 마찬가지로 1,400개 정도 연간으로 발급해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네. 트럼프 대통령에서는 그 H-1B 비자의 발급률이 기존에 한 25%에서 한 4% 6%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 나라에서 기업은 우리나라 짓되 인력은 우리나라 사람들 쓸게요 해요. 여기서 우리가 무슨 전략으로 어떻게 파고들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1기 트럼프 대통령의 메인 슬로건이 아메리카 퍼스트였고 바이 아메리칸, 하이어 아메리칸, 미국산 사고, 미국 사람들을 고용해라는 게 주된 그 대통령의 국정 기조인데 여기서 뭔가 비자 쿼터제를 만드는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치적과 외교적으로 할 말은 하고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됩니다. 이런 목소리들이 전 세계에 좀 나와줘야 되는 건데 계속 이 정부가 너무 좀 눈치만 보는 것 같아서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주변에 있는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 달라는 얘기 요구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상황이어서 뭐 우리의 숙련된 전문가들이 가서 일을 하고 계신 건데 거기에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을 고용해서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 이 사람의 그 트럼프 대통령과 또 주변에 그 미국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어가면서 이렇게 투자해서 살아야 되는 건지 서로 협상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선을 그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게 일제 강점기 때 뭐 이제 강제 노역 네. 가가지고 갔었는데 네가 돈 벌려 왔잖아. 뭐 지금 이런 새로운 그런 느낌을 강점기인가? 받았어요. 그런 네. 느낌을 받은 거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아니, 거죠. 미국이 그동안 인권이라든가 아니면 네. 국제법이라든가 본인들의 어떤 세계 질서를 그래도 평화롭게 인권스럽게 그 자기 자신들이 1700년 아니 언제야? 1776년 독립했습니다. 그때, 네, 이 권리장전 만들고 권리장전 발표하고 이랬을 때 어쨌든 인류의 역사가 좀 더 보편적으로 인권을 향하고 서로 평화를 향하고 이런 보편적 타당성에 의해서 그것들이 지금 왔잖아요. 400년 네. 동안. 그런데 지금 새롭게 뭔가 신제국주의를 가려고 하는 것인가? 이게 도저히 지금까지 왔었던 미국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라서 네. 이거를 그냥 이대로 그냥 적응하고 가야 되는 것인지 전 그건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긴 총장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주권 국가이고 우리 국민들이 관련되어 있고 또 같이 협력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굴욕적으로 강점기 시대 비슷하게 이런 방식으로는 그건 말만 동맹이지 이건 완전 거의 깡패다. 일부러 좀 본인 정치력을 과시하려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 장면만 보면 뭐 한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이런 조그만 나라 하나 정도는 이런 식으로 비춰지고 또 한국이 불법 체류를 뭐 상습적으로 한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사진들이 막 나가고 있잖아요. 그 조지아주가 지난번 2022년인가 3년인가 상원 결선 선거에서 두 석의 의석이 있는데 네. 둘 다 민주당한테 뺏겼거든요. 근데 조지아주가 경합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 내년 이제 상원 결선 선거가 또 있으니까 그 두 석 때문에 상원 의회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땐 이 조지아주는 반드시 탈환해야 되는 중요한 지역이라서 주 방위군까지 끌고 가서 이렇게 제스처나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고 보기에도 뭐 부자연스럽지는 않죠. 이용했네요. 이용했어요. 정치적으로 근데 그런 그렇게 의미가 했는데 있습니다. 지금 역풍이 불고 있는 거예요. 저간의 사정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비자도 못 받고 어찌됐건 공기는 맞춰야 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국 노동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었던 거고 네. 또 미국에서 비자는 안 풀어줬고 막 이런 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지금 약간 역공 그러니까 태도 변화가 있었잖아요. 트럼프가 네. 이 저간의 사정을 딱 보고서는 처음에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딱 이제 와서는 기술 이전 같은 거 그냥 일자리 같은 거 더 늘려달라는 그런 의미다. 앞으로 조율해 나가겠다. 네. 이런 식으로 태도 변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이 여론이 오히려 전 공화당엔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고 민주당 후보들이 또 승리에 약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가져봅니다. 사실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은 거잖아요. 네. 3년은 너무 길다. 거기도 너무 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아니면 세계 그 경영학계에서도 네. 아주 그 논쟁적인 화두가 있는 거잖아요. 오너 경영인이 좋은가, 전문 경영인이 좋은가. 보면은 오너 경영인의 그 중장기적인 경영 성과가 훨씬 더 전문 경영보다 뛰어나다. 그럼 오너 경영인이 좋은 거다. 이렇게 평가하지만 또 대부분 미국 같은 데서는 오너 경영인들이 창업한 다음에 계속 기업이 이렇게 승계되다 보니까 네. 전문 경영 체제로 간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3년 동안에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성과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그죠? 30년 후 아니면 10년 후에 일어날 일은 자기 none of my business야. 10년 후에는 내 알 바 아니야. none of my business. 사자성어 영어 뭐 오늘 막 다 나오네요. 문자가. 제가 G2에 특화됐어. 중국 유학 미군 부대 근무. 가투자. 그 투사로. 야, 멋진데요. 그 중장기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세를 이렇게 매기는 거예요. 관세라는 것은 사실 경제학 원론만 놓고 보더라도 중장기적인 소비자 편익을 훼손시킨다. 네. 이 명확해요. 그 단기적으로는 국가의 뭐 재정 수입 증가 이렇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소비자 편익을 훼손하는 대가로 얻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단기간에 관세 해갖고 이거를 수입도 올리고 이걸 다 해갖고 이제 뭐 투자도 유치시켜갖고 이 돈 나눠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에게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거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지아주에서도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당장 이렇게 단속하면은 우리 한두 사람 더 쓸 수 있겠지. 네. 그러나 이렇게 해갖고 당장 우리 기업들이 이거 미국에 투자하는 게 맞나? 아니면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하게 된다면 중장기적인 그 대미 투자 고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빨리 트럼프 측근이든 트럼프한테 잘 설명을 해야 돼요. 그걸 이제 그게 외교력이죠. 우리 700조 계약했나요? 아직 도장 안 찍었죠? 안 찍었어. 3 years 예, 이게 지금 too long. 자, 영어로 대화하시니까 오늘 그래서 영어 쓰지 too 마요. long. 일단 발음은 좀 구린 걸로. 이게 근데 건설업이다 보니까 하루 지연될 때마다 16억의 손실이 발생하고 한 달이 지연되면 480억의 손실이 발생되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바로 또 요 근로자들 구금된 근로자들께서 바로 그 자리에 돌아가서 일을 또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정말 안 좋게는 추방이 되든 아니면 스스로 돌아오든 이걸 선택하는 문제인데 훨씬 불이익을 덜 받는 방향으로 선택한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발생되는 손실도 너무 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섬세하게 좀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앞으로 하면 더 현명하게 서로 외교를 할 수 있고 또 서로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지 아주 큰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저희 마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시간이 엄청 길어지겠지? 그러네요. 저는 최근에 본 기사 중에 네, 얘기 좀 우리도 해주세요.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가장 의미 있게 던진 화두는 네. 곽상원 의원이 던진 진짜. 작은 공. 어. 유튜브에 휘둘리는 민주당 이대로 좋은가? 맞아. 이 화두가 야 민주당에도 곽상원 의원 저는 뭐 일면식은 없어요 사실. 예.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것만 알고 그분이 굉장히 소신 있게 갑자기 뜬금포를 그렇죠. 날렸더라고요. 아니 뜬금포는 아니야. 경향신문이 그 기사를 썼거든요. 먼저 썼죠. 중앙경이 민주당이 썼는데 교리다 이러면서. 와 그걸 보고 이런 민주당에 소신 있는 국회의원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그런 그게 노무현 이야기를 대통령의 정신이죠. 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흔치 않고 지금 김어준 TV, 김어준 뭐 겸손은 힘들다 그 방송에 국회의원들이 100수십 명이 출연해서 1년에 800회 이상의 방송을 만들어낸대요. 그렇게 송출이 되고 하면서 그러니까 정부 비서실장이 한미회담 가가지고 김어준 팀이 나가서 그 한미회담 성과를 보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비극이고요. 왜 그러니까 거기서 보고를 하지? 그러니까 미디어 나갈 수 있어요. 예. 유튜브도 다 출연할 수 있는데 김어준 TV와 매부쇼 같은 이 채널들이 사회에 끼치는 최대 해악은 네. 정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무조건 김어준과 그 최욱 같은 사람들이 상대 진영을 막 악마화하고 적으로 규정을 하면서 무조건 우리 논리대로만 국회를 끌고 가야 돼라는 그 여론을 조장하거든요. 정치를 사라지게 만드는 몫을 아주 단단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거죠. 근데 저는 김어준과 뭐 최욱 이 방송이 없어지면 그러면은 끝나는 걸까? 정치가 복원될까? 그렇게는 안 봐요. 그 자리를 또 대체할 거예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미디어 환경 변화가 본질인 거지. 그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정치인들이 활용하냐 못하냐, 적응하냐 못하냐, 이제 그 문제로 갔어요. 기존에 우리가 방송국들만 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이걸 했었다면 지금은 이제 팬덤도 생기고 이 미디어 환경 변화가 됐기 때문에 과연 거기에 이제 살아남는 방법. 을 이걸 활용하냐 못하냐 이걸로 아마 나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저는 이러한 논쟁은 과도기적인 논쟁일 것이고 네. 좀 더 건강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입지에 있는 아주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 아니 그러니까 그 출연을 하는 맞는 거. 말씀인데 네. 레거시 미디어처럼 유튜브의 환경, 이 뉴 미디어 환경이 규제나 어떤 제약을 받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네.
거기에 너무 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검증 안 된 사실들이 마구 좀 쏟아져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김어준 씨와 뭐 매부쇼 같은 것들이 그런 걸 역이용하면서 동접자를 끌어올리고 조회수 끌어올리고 자꾸 도파민만 자극하게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서로 좀 상호 보완해야 될 지점이라고 봅니다. 뭐 가짜 뉴스 처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좀 강화될 필요가 있죠. 근데 그- 가짜뉴스 처벌에 네. 또 유튜브는 포함을 안 시키겠다면서요. 난 그거 그것도 잘 얘기를 보면서 해봐야죠. 뭐. 김어준하고 매불쇼를 봐주기 위한 그 면제 조항인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전환길도 봐주네요. 그러면 그럼 뭐 똑같은 거야. 다 똑같은 공이 다 대상이 되는 건데 네. 그 얘기를 레거시 미디어에만 그럼 정말 레거시 네. 미디어에만 족쇄를 다 채워놨어요. 그러면 다 유튜브, 매불쇼, 김어준 쇼 뭐 이런 데만 뛰어다니는 거예요. 민망하죠. 그럼 그게 오히려 더 이런 그 부작용을 양산시키는 네.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민주당에서도 그 검토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튼 곽상원 의원이 제기한 문제 의식에는 공감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매체가 만들어지고 의견 자유롭게 대화하고 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만 그것이 마치 어떤 정당의 한 축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려 든다면 이것은 상당한 사회 악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좀 건전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 정치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